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봄 이후에서 봄을 오기 위해서 마지막 꽃샘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봄이 오듯이 이제 조만간에 부동산에도 봄이 오는 그런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부동산 규제 정책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어느 곳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관련 내용 준비해 주셨죠?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2년에 3년 정도를 지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정책에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과연 어느 곳에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총 1,33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5.32%가 올랐는데요. 정부는 가격이 많이 오른 곳과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욱 많이 올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작년부터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수요 억제 수단을 내놓는 등 여러 차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일부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무주택자들에게는 여전히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의 핵심 수단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대출 억제인데요. 계속되는 규제로 불안감이 크게 확산돼 역전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대로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출 억제로 서민 부담이 가중돼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부동산 물량 수급은 내년 이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하면서 그에 따른 대처와 함께 부동산 유망 투자처를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많은 정부의 정책들이 나와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얼어붙어 있고 그거에 반면에서 거래량은 많이 줄고 있고 근데 대신에 전세와 월세량은 또 상당히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지금 다들 분위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해가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고 과연 그 정책이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되자마자 나온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정책 중에 투기지역, 또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지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낸 게 가장 먼저 했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은 서울, 경기 대부분 지역이 다 들어가 있고 세종시라든지 부산에 몇 개 구역, 대구에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조정지역이라고 묶여 있습니다. 이 조정지역의 핵심은 바로 전매제도를 강화시킨 겁니다. 지금 청약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하는 또 대출도 한 60% 정도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투기 지역은 서울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지정이 돼 있고 거의 한강변을 위주로 해서 투기 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투기 지역은 그렇게 큰 이렇게 와닿는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제일 큰 핵심은 바로 여기서 보이는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이 돼 있고 또 하남이라든지 또 가격이 많이 급등한 지역에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투기 과열지구의 핵심은 바로 이 DTI와 LTV라는 그 대출 한도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 양을 정하는 DTI가 두 개 다 40%로 제한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를 뿐만 해서 다른 다주택자들도 이 DTI와 LTV가 40%로 제한돼서 상당히 적은 양의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하고 뭔가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제일 큰 핵심은 바로 3억이 초과되면 3억이 초과하는 집을 살 때는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를 바로 이제 조사하게 되는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제재 대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또 하나는 조합원들의 지위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지위가 그 조합 결성부터 이 판매를 양도가 금지돼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또 그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5년 동안은 재당첨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수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만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투기 지역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부가 그냥 나 이곳을 지정할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물가 상승률이 주택 상승률보다 주택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거나, 어떤 일정 비율 이상이 되거나, 또 3개월을 평균 냈을 때 어떤 것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이런 거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해제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해제되면 이거에서 받았던 그런 수요를 억제됐던 부분이 본물 터지듯이 터질 수가 있어서 그때는 가격이 상당히 많을 수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제도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지자체의 장들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것을 좀 풀어달라,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라고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추진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양도세 중과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이라는 특수한 그런 집을 사고 팔 때는 2년만 초과를 해도 보통 6에서 40% 정도의 비율 과세로 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집이 1개든 2개든 3개든 뭐 10개든 20개든 무조건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을 지금은 뭐 2주택자 이상이면 가산을 10% 하고 3주택자 이상이면 플러스 20% 정도 가산을 하는 바로 양도세 중과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많이가 되면 한 68%까지도 세금이 나오는, 그래서 내가 1억이라는 이익을 얻으면 그거에 6,800만 원을 거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당히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들 때문에 사실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등록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임대주택 수가 지금 40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 그중에 작년에 거의 8만에서 10만 정도의 임대주택이 등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물건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작년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혜택들을 뭐 기존에 10개였다면 지금은 한 3개에서 2개 정도로 대폭 축소를 시켰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을 때 등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뭐 4년이나 또는 8년, 보통 8년짜리를 많이 했는데 8년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 나서 이 등록한 것을 뭐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아니면 종부세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보려고 갖고 있는데, 나중에 8년 뒤에 이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 또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임대주택 혜택의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정부의 정책에 실망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의 축소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과연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임대사업자가 지금 원래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보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면 과태료가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사업자가 지금은 아직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의 정책에서 제일 크게 지금 와닿고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막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세금 중에 보유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야 되는 세금, 이런 가장 큰 핵심이 종합부동산세와 그리고 재산세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왜 그럼 둘 다 증가를 하느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일정 비율을 곱하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세 표준에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가액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공시가액이기 때문에 이 공시가액이 이제 현실화, 공동주택 뭐 공시가액 현실화에 따라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상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공시가액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10% 이상의 급등을 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4% 이상 급등을 했고 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공시가격, 그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공시가액이 상승을 하면서 바로 과세표준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바로 과세표준이 상승을 하면서 이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래서 이것은 6월 1일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모든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 공시지가라든지 공시가액, 이 공동주택은 공시가액이 전부 다 나와서 이제 확정이 되면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부과가 될 텐데 과연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지금 뭐 시뮬레이션 결과 많이 오른 분은 뭐 몇 천만 원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요것들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면으로 그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고 이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런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종부세는 더 큰 핵심입니다. 종부세는 사실 이 과세표준만 늘어나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걸 곱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80%입니다. 80%였는데 올해부터 5%씩 상향을 해서 2022년까지는 100%를 맞춘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85%로 올해는 증가가 돼서 작년과 똑같은 과세 표준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는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상관이 없지만 종부세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또 하나는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암만 종부세가 많이 올라도 150% 이상은 못 올리게 만드는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까지 지금 주택에 따라서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3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대출 규제입니다. 사실 DTI나 DSR이나 LTV를 조정을 한 것만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 그런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는 많이 힘든데 지금은 뭐 조정지역이나 어떤 이 규제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주택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져서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이 수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꺾은 거죠. 그렇다면 공급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공급 물량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그리고 물건을 많이 내놓는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없이 공급이 많다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보합세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공급이 늘어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지만 만약에 내놓지 않는다면 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가격이 상당히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악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아직 예정적인 겁니다. 이 전월세라든지 신고가세라든지 고가주택 장기보유는 지금 현재는 80%까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제한을 하던 것을 이것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2년을 보유해야지만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즉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68.1%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토지 시장이라든지 단독주택은 50에서 60%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최대 70에서 80%까지는 올린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많은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책들은 계속해서 잡아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완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좀 더 좋은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